사통령과 함께하는 가슴이 뻥 뚫린 한국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근현대사 부분을 함께 우리가 달려갈 여러분 부사관 장교 합격에 도우미 사통령 임진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 처음 시작하시고 지금 이제 강의를 이제 막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시험 난 공부 별로 제대로 해보지 않았는데 뭐 이전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할 겁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합격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이제 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이런 거와 관련된 우리 심리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건지 간단히 되게 좀 감명받았었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술을 21년간 마시지 않고 담배를 21년간 피우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21년 동안 1kg, 몸무게 1kg 내에서 이제 그 몸을 조절했더니, 나도 모르게 K리그, 우리나라 프로축구죠. K리그에서 주전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골키퍼 김병지라는 사람이 얘기했었던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뭐 거창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냥, 술 마시지 않고 담배 마시지 않고, 이렇게 관리만 했었더니,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21년 사이에 이렇게 쭉 도달했구나. 누구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김병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 하나하나 매일매일 만들어 가신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겁먹지 마시고요. 대신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만 하신다면은 오늘도 합격했네. 라고 나도 모르게 이제 느끼시는 부분들이 나중에 그런 날이 오시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근현대사 부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근현대사라는 부분은 역사죠.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역사와 관련해서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 우리나라 역사를 전부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의 역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근현대사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일까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현대사 맥락 잡기입니다. 과연 근현대사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은 좀 편하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를 한번 저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영화 광해 보셨나요? 네, 광해 영화. 네, 우리 이병헌 씨가 좀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이민정 씨와 잘 살고 계신 우리 이병헌 씨가 열어냈었던 광해 한 3년 정도 됐나요? 비교적 최근 영화인데 사극으로서 이제 제작됐었던 이런 영화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광해에 상당히 많은 흥행을 거뒀었는데 이 광해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네, 광해의 주인공 광해입니다. 광해라는 영화 주인공 이병헌 씨가 열어냈었던 이 광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에요. 광해 군이라는 왕입니다. 광해군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조선시대의 왕이거든요. 이전의 왕들은 광해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왕들 한번, 떠오르는 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종, 있죠? 세종, 태종, 태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조, 영조, 이렇게 조나 종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조나 종이 아니네요. 왜 이 사람은 군인가요? 광해군이라는 이런 군자가 붙는, 광해군처럼 이렇게 군자를 붙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27명 왕 중에서 딱 2명 있었어요. 광해군과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보통 살아생전에 조나 종이라는 이런 호칭은 살아생전에 받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일종의 묘호라고 하거든요. 조나 종으로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이름을 안 붙인 겁니다. 정식 왕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정식 이렇게 이제 업적을 인정받지 못해서 광해군이라는 다소 좀 불완전한 이름으로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 광해군이 정책을 잘못했다.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시의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광해군, 이병헌 씨가 연기했었던 이 광해군이 물론 이제 그 1인 2역을 했었던 그거는 이제 그 허구적으로 이제 만든 내용인데 이병헌 씨가 했었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보이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정책들 이런 것도 이제 그 실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병헌 씨가 연기했었던 그런 정책들, 영화에서 추진한 정책들, 백성을 생각하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백성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인물인 것 같은데 왜 당시에는 이렇게 나쁘게 봤었을까? 예. 그래서 광해군은 과연 폭군인가? 아니면은 성군인가? 예. 폭군이라고 하면 폭력적인 군주, 굉장히 독단적인, 폭력을 일삼는 이런 독재적인 군주인가? 아니면은 성군, 백성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인가? 예.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영화에서 표현한 모습과 그 다음에 앞서 광해군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이런 모습이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역사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사실 그냥 그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다시 해석을 합니다. 광해군은 어떨까? 그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아니면 우리 개항기는 어떨까? 현대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해석된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제 주관이 개입되어 있죠. 네, 우리의 생각. 광해군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 광해군은 어떤 사람입니다. 또는 일제시대의 3.1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배우게 된다. 우리의 주관이 개입된,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된 역사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볍게 감을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면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은 좀 유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이 되게 많이 배우신 분들은 말을 참 어렵게 하죠. 예, 뭔가 좀 유식하게 보이는데 뭔 소리야? 과거에 있었던 일, 역사는요, 과거에 있었던 그 자체 그리고 현재에 내리는 평가, 역사가 이제 평가를 내리겠죠. 광해는 어떻다, 3.1운동 어떻다, 그죠? 고종의 정책은 어떻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계속 보완해 가면서 그 내용들을 배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E.H. 카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 그냥 유명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주신다면은, 역사랑 조금 친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역사랑 조금 친해질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네, 사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사진인지 보이시나요? 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예. 그리고요,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리본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예. 가슴 아픈 일이었죠. 예. 세월호 고등학생들이 타고 있었던 고등학생들이 이제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희생됐습니다. 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또 분노하기도 하고, 네. 많은 감정들 교차하셨을 거예요. 그죠? 학생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뭐야 그냥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글쎄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다 같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냐면은 선장입니다. 선장. 세월호 선장. 예. 세월호가 침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선장이 어떻게 했나요? 예. 팬티바람으로 탈출했습니다. 나만 살겠다. 예. 배 총책임자인데 승객들 대피 이건 모르겠고 일단 나부터 살겠다 해가지고 구조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뉴스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했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선장의 탈출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였을까?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요? 세월호 선장이 탈출한 거는 진짜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이상 이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나요? 자, 물론 맞아요. 세월호 선장이 탈출한 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 책임이 없어. 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뉴스를 보면서 세월호 선장 나쁘긴 한데 과연 이게 우연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역사에서 바로 이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들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외란이 있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왕이 이제 선조라는 왕이 있어요. 선조. 이 선조라는 왕이 외군이 막 침입을 해오자 어떻게 하냐면요. 방어선이 뚫렸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궁을 버리고 피난을 갑니다. 의주로 피난을 가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피난을 가서 중국 당시 이제 청나라인데 망명을 신청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이 지금 일본의 침입을 받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는 청나라로 도망가겠다. 라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선조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그닥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경복궁이 불타버려요. 백성들이 불태워버려요. 네. 아니 왕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를 버리고 가고 우리 그렇게 책임진다고 하는 그 왕, 이 지배 세력들 뭐냐? 이런 얘기를 당시에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병자호란이 있을 때 이제 인조라는 왕도 있습니다. 인조라는 왕도 이제 뭐 비슷합니다. 사실은, 예. 청나라가 이제 침입을 하거든요, 요거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청나라가 아니고 선조 때는 이제 명나라입니다. 예, 명나라로 이제 가는 모습이 망명 신청을 명나라에게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 때는 이제 청나라가 이제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 예, 인조 역시나 도망갑니다. 경복궁을 나와서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남한산성에 갇힙니다. 어찌됐건 궁을 버리고 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현대사회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이제 그 초대 대통령이 있죠. 우리 현대사에서 이제 그 많이 보게 되실 분입니다.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일단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일단 이승만 당시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서울을 버리고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북한군을 물리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대피 방송이 나오고 있을 때 이승만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한간다리 폭파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뒤로하고 갔었던 당시 지배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세월호 선장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비슷한 모습, 지배층 또는 이런 세월호 선장이라는 당시의 그 최고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게 됐던 이런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라는 게 우리가 그냥 역사,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전쟁이 나면은, 글쎄요. 6.25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이런 전쟁.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그런 모습을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군대, 가시게 되겠죠. 군대 가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또 계획을 하고 계시지, 사회 지도층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이런 그 일종의 예상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앞으로의 일, 예상을 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자 하는 측면으로서 당시 이제 이전에 역사학자였었던 신채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배우는다는 사실이 그냥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우리 민족은 어떠신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왔었는지 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반성하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역사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험만 합격하면 되지. 물론 여러분들 최종적인 목표는 시험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좀 느끼고서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그래 내가 참 얘를 통해서 뭔가 좀 얻는 게 있어 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채호라는 사람이 학자, 뭐 일제시대에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근현대사라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히나마 그냥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요거는 뭐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뭐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냥 간단히 이런 맥락에서 나왔구나 정도만 그냥 이해만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조선 후기 때요. 외란이 끝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서 이 지배 세력들 이제 사림이라는 지배 세력이 나오게 돼요. 예, 사림이라는 이제 지배 세력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광해군이라는 왕이 있고요. 그 이전에 선조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 이 사림 세력이 이제 분화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배 세력이 견해 차이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그 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분화되냐면요, 동인이라는 세력과 그리고 남인이라는 죄송합니다, 남인이 아니고요, 서인이 되겠죠. 자, 동인이라는 세력과 서인이라는 세력으로 분화되고요. 이 동인이 다시 이제 또 나눠지게 돼요. 북인과 이제 또 남인으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게 당시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선조 때 지금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광해군, 우리 영어 광해 그분입니다. 이 광해군이 되면요, 이 북인이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인과 서인이 소외되어 있다가 이들이 이제 연합해서 북인을 이제 딱 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정권을 잡겠어. 당시 이제 광해군이 무슨 정책을 했냐면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외교적으로 이제 중립 외교라는 거를 이제 추진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득을 취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나라 막 사대하고 섬기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글쎄 우리 이득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는 정책을 취하니까 남인과 서인이 무슨 소리냐. 은혜를 갚아야지.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의 의리를 갚아야지. 요런 정책 얘기, 외교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광해군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조라는 왕 때 이들이 이제 쭉 집권하게 돼요. 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인조라는 왕 때 이제 집권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은, 이제 효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효종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모습을 이제 뭐 친명, 배금, 명나라에 친하고 금나라, 이제 배척하는 이런 정책, 금나라가 이제 청나라라는, 우리가 이제 쳐들어왔었던, 네, 인조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자호란이라는 이 전쟁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런 중립 외교니,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해해 주실 부분은요, 중립 외교니, 친명 배금이니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 분화된 이 무리들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를 붕당이라고 해요, 붕당. 붕당 정치가 붕당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찌 됐건 간에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게 지금 조금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현종이라는 왕이 되면요. 이 서인과 남인 세력이 이제 조금 싸우게 되는데 뭘 가지고 싸우게 되냐면요. 당시에 이제 현종이 왕이 됐을 때, 그 앞서 아버지 효종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왕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인조, 그 앞에 할아버지입니다. 인조가 어린 신부를 드리게 돼요. 예. 그래서 아직 살아있어요. 이 어린 신부, 법적으로는 효종의 새엄마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이들이 다툼을 벌이게 돼요. 정치적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 상복 입는 기간을 가지고서 이제 다투게 됩니다. 자,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숙종이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예. 숙종의 여자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장희빈과 인현왕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뒤에 각각 남인과 서인이 지원을 하면서 정적인 권한을 갖는 이런 권력 투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왕도 이를 약간 부추기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자,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자, 보시죠. 현종과 숙종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기존에 좀 뭔가 건전하고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좀 뭔가 좀 변질되면서 붕당의 대립이 상당히 좀 변질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이제는 조금씩 극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대당의 존재를 막 부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약 먹이고 죽이게 하는 이런 모습. 상복을 몇 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솔직히. 백성들의 삶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변질되고 상대당을 부정하는 이런 좀 대립의 극단적인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서서히 비화되게 되는 게 이제 숙종 당시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붕당의 대립이 이제 점차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요. 이거 안 되겠단 말이죠. 예. 붕당의 대립이 심화되니까 각종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네. 안 되겠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는 우리 싸우지 말고 붕당 세력들이 싸우는 건 소인배야. 그러니까 군자는 넓은 마음을 품어야 돼라는 탕평책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탕평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네. 탕평 정치 추진하게 돼요. 당시 이제 대립, 정조 당시는요, 숙종 때죠. 서인이 쭉 가다가 이제 서인이 이제 분화되게 돼요.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게 되는데, 이 노론과 소론 중에서 이제 노론이, 상당히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던 게 당시에 이제 탕평 정치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조 당시에는 이 노론의 그 권력 독점 이런 게 되게 심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차츰차츰 더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질되냐면은 대립을 넘어가서 약간 혼자 당이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전개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는요,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를 좀 완화시키려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게 되는데, 요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무슨 한계가 있냐면요. 정조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예. 40살에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초딩 자식 하나 딱 남겨놓고 죽습니다. 네. 당시 왕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그래서, 순조. 네. 순조, 헌종, 그리고 철종에 이르는 요 시대로 이제 쭉 전개되게 되는데요. 예, 어린 왕이 처음에 딱 통치를 하다 보니 어린 왕이 직접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외척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외척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왕의 통치를 하려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가문이 정권을 잡아야겠다. 소수 가문들이 이 붕당이라는 이런 조그만 틀을 더 좁게 만드는 소수 가문들이 중심이 되는 일종의, 이를 우리가 세도 가문이라고 합니다.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세도 정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정 가문들, 아주 이 소수인 권력들이, 가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모습들, 이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 소수 가문들에게 뇌물 좀 갖다 바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출세 좀 해볼까? 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세도 정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관 매직 들 수 있어요. 매관 매직. 관직을 매매하는 겁니다. 네, 관직을 매매해가지고 이제 사고 파는 거죠. 관직을 매매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들여 관리가 됐으니 이 백성들 세금을 뜯어내야겠다. 각종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에서 여러분들 간단히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근현대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관련이 돼 있나 봐요. 바로 앞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근현대사라고 하는 이런 지금 시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께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조선시대 때 이 붕당의,
견해 차이에 의해서 붕당이라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붕당의 대립이 이 변질되면서, 기존의 모습에서 변질되면서 대립이 좀 극단적으로 변하는 모습, 그리고 이를 시정하려는 탕평 정치가 추진됐으나 정조가 일찍 죽으면서 특정 가문들이 중심이 된 이 세도 정치가 출범하게 되면서 매관매직과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라가 결국 망가져 버리는구나. 과연 조선 정부는 이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현대사라는 시기를 맞게 될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세도 정치 기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가요? 네. 자, 어찌됐건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양에서 침투합니다. 네. 식민 지배를 삼겠다고 이양선이라는 모양이 다른 배를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 우리랑 통상수교 할래 안 할래? 우리가 너네들 나중에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요구를 너네들 좀 들어줘야 돼. 우리 무섭잖아.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이양선. 외세의 침입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 시작 부분은요, 국내적으로 지금 이런 대립의 모습 속에서 세도정치라는 극단적인 이런 폐단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이 침입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이 다음의 시대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현대사라는 이런 모습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맥락을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흐름으로요. 자, 붕당 정치의 폐단에서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붕당 정치의 폐단으로부터 조선 후기의 모습이 다소 좀 불안전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붕당 정치의 폐단은요, 결국 세도 정치라는 특정 가문이 중심되는 이런 극단적인 대립의 모습, 이 대립의 모습을 넘어서 이제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이 세도 정치의 문제점으로서는 우리가 뭐로 지적을 했냐면요, 바로 이제 매관매직 그리고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을 지적해줬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이 폐단을 시정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양선이 출몰하는데 이양선에 출몰하는 과정에서 서양 세력의 요구 과연 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 해답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시기가 바로 근현대사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근현대사라고 하는 이런 역사의 바닷속으로 풍덩 지금부터 빠져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이제 많은 이야기를 볼 텐데요. 현대사까지 근현대사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일정 부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제 얘기를 앞으로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근현대사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